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진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제로의 제로가 아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이거 작전이 아니라 전쟁이구나 라는 게 느끼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이 푸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지지 문제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당선된 거지.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를 진행했어요. 이 4개의 지역이 지금 합병이 됨으로써 그 전쟁에 대한 변명이 바뀌잖아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자신들의 지역이 됐다라고 하면서 합병식을 열기도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신 분일 것 같아요. 바로 러시아 출신인 벨야코프 일리아 수원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님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2003년에 왔고요. 그래서 내년에 20년째가 될 거고, 그때부터 쭉 한국에 살고 있죠. 2016년에 귀화를 해서 아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요. 사실 러시아라고 하면은 군사 대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군사 랭킹을 봐도 지금 미국에 이은 2위라고 통계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상을 보면은 러시아가 진짜 세계 2위 군사력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군사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랭킹을 누가 만들었는지 역시도 모르지만 네. 그거는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은 여실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군대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거 2008년 조지아 침략이랑 또 2016년 시리아 침략했을 때도 이미 증명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과연 이거는 왜 미국 군대 그 다음으로 2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앙방송사에서 나오는 프로파간다에 따르면 당연히 러시아 미국보다 훨씬 더 뭐 위에 있다 뭐 이런 말은 당연히 나오는데 그거는 프로파간다일 뿐이고, 사회에서는 군대에 대한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거는 별로 딱히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요? 요새는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해요.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90년대는 정말 바닥 수준이었다가 푸틴이 집권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긴 한데 아직까지는 딱히 막 미국 이미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은 좋진 않아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 지역 합병 이야기예요. 그치. 최근에 러시아가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로 합병될래 말래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투표 결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러시아 합병에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뭐 99%가 넘는 지역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합병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런데 이걸 두고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부정투표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투표 결과를 두고 어차피 뭐 예상된 투표 결과였다라거나 부정투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작투표니까요. 조작 투표요. 그러니까 그 투표 같은 경우도 뭐 유리병처럼 뭐 안이 다 보이는 곳에 뭐 투표를 하게 했다거나 뭐 옆에 뭐 군인이 총 들고 있었다거나 하는데 뭐 이런 뉴스들도 뭐 다 사실로 보면 되나요? 사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민투표라는 컨셉은 뭐 물론 안 좋은 컨셉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엔에서도 승인이 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국민이 일단은 이 국민 투표를 원해야 하고 전쟁 상태가 아닌 평화적인 분위기여야 하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자유로워야 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다 누구나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여야 됐는데 지금의 러시아 같은 이 4개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한 곳 중에서 한 곳 또 지금 지켜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진 않고 정말 일부적이고, 심지어 지금 이 4개 주 같은 경우는 침략하는 시간이 올해 2월이잖아요. 네. 올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2천만 명 넘게는
탈피했어요.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의 거네요. 대부분 이제 유럽 쪽으로 뭐 폴란드나 뭐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지역만 해도 거의 망면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표에 실제로 참석하지도 않았고 워낙 그 지역은 약간 좀 친러시아 분위기를 갖고 있는 지역은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친러시아라고 해도 무조건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자 다른 나라로 탈피한 사람들은 당연히 반러시아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러시아를 환영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을 딱 일부를 해서 딱 너는 러시아랑 할래 하고 하면 당연히 예스가 나오겠죠. 또 이제 방법과 수단의 문제죠. 아까도 말씀하신 뭐 유리통이라든가 아니면 2020년 러시아에서도 개헌 투표를 했을 때도 많이 나왔던 지적이긴 한데 큰 도시는 그나마 괜찮은데 작은 도시 마을이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유리통을 가지고 오고 한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서류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와서 야, 너 뭐 철수야, 뭐 투표해. 이거 투표해야 돼. 여기는 찬성하면 돼. 반대했어? 왜 반대했어? 야, 다시 줄 테니까, 투표지를 줄 테니까 찬성해.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루한스크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엄청 많았대요. 그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네요. 영상 자료도 그런 게 많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단으로, 이런 방법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투표하게 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정당이 투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네요. 합병식을 전후로 전쟁의 양상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합병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의미는 그거죠. 푸틴이 너무 짜증나고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봐요. 원래 이거는 침략 이전에 러시아 내에 있었던 분위기와 침략하자마자 2월 말 3월 초의 분위기랑 지금의 분위기랑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알아야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침략 이전에는 중앙 방송사에서 거의 슬로건처럼 쓰고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키예프를 3일 만에. 그때는 뭐 러시아 군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러시아 군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다 막 이렇게 꽃다발 들고 마중 나갈 거라고 그런 완전히 프로파간다 있었어요. 근데 침략을 했죠. 그러니까 들어갔죠. 그럼 3일 만은커녕 지금은 7개월 차 이기는커녕 우크라이나 군이 자기 땅을 탈환하고 있고 심지어 물러나서고 있어요. 네. 러시아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푸틴이 지금 계속 지고 있는데 푸틴이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도자 스타일이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작전하기 이전에 그 작전하는 날에도 푸틴이 선언을 발표를 했을 때 되게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시민들을 뭐 구원한다, 나치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킨다. 막 지금은 누가 봐도 치는데 심지어 요새는 최근 일주일에 보면 제일 진중보였던 말을 하고 있는 뭐 블로거나 방송사의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마저도 지금은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요? 현지에서도요? 네, 현지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살리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징집령, 네. 그러니까 동원령을 내렸죠. 합병, 이 4개 그 당시 일주일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그나마 점령하고 있었던 땅을 합병라는 게 그 푸틴 머릿속에서는 답이었는데 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 그 생각은 그거였을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4개의 지역이 지금 합병이 됨으로써 모든 전투가 러시아 땅에서 돼버리는 것처럼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쟁에 대한 변명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침략해서 누군가를 해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걔네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는 우리 땅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보호하고 있다. 수호하고 있다라는 변명이 된 거고 푸틴은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우리 조국을 수호하는데 모든 방법을 쓰겠다. 네. 그게 누가 봐도 이제 핵무기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 이제 완벽한 헌법적인 변명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헌법에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딱 2개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러시아를 핵무기로 공격할 때, 두 번째는 핵무기 아니더라도 러시아라는 국가 자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지금 두 번째 사항을 쓸 수 있는 변명이 생겼어요. 네. 합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또 이제 확전이 되지
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지역 합병이라든지 동원령도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내몰린 푸틴이 꺼낸 카드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동원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거리에서도 뭐 여성들도 나와서 러시아 전통 민요를 부르면서 정말 전쟁 반대 시위를 하기도 하고 벌써 20만 명이 넘는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서 다른 국가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친구가 여름에 러시아 여행을 다녀오고 볼가강 중주를 뭐 다녀왔는데도 거긴 전쟁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진직령 이후에 현지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지 분위기는 좀 지금 어떻게 변했나요? 언론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맞아요. 전쟁이 어딘가에 먼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언론에서는 전쟁이 아닌 작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제한된 인력으로 거기 들어가서 뭔가에 뭐 하고 있다? 그 정도? 그런 분위기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하루 만에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이거 작전이 아니라 전쟁이구나 라는 게 느끼기 시작했고 물론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한 반응은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르고 지역들마다 다르고 또 사회층마다 다르고 또 푸틴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게 막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기자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게 좀 더 궁금한데요. 조금 비판하는 기자들도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안전할까요? 안전한가요? 그 정도 비판은 괜찮은가요? 안전하진 않죠. 거의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에서 반대 언론, 그러니까 반정부의 야권 세력에 나오는 언론들이 전면 다 폐지가 됐어요. 언론이 아예 폐지가 됐나요? 아예 폐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의 비판이 허락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되게 쉽게 그래도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언론사들이 많았어요. 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전면 폐지, 정면 폐쇄가 되었고 유일하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게 친정부 그런 프로그램 뿐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일단 중앙방송사, 모스크바 중심으로 전국에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지상파 같은 방송사들이죠. 네. 그 방송사들은 다 친정부 이제 아젠다를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방송사들이에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활동을 하고 있는 야권 세력에서 나오는 언론사라든가 또는 개인 블로거라든가 개인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러시아는 땅이 크고 인터넷의 접근성이 지역마다 달라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특히나 지방에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 TV만 보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러시아에 좀 덜 개발된 지역으로 가면 3G는 그냥 2G를 아직은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슨 반대 언론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회 자체가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TV를 들어주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푸틴의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아빠는 지금 70대 중반 정도, 엄마가 60대 후반인데 어느 정도의 인터넷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죠. 굳이 들어가서 푸틴을 비판하는 언론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까지는 당연히 안 하고 있고 굳이 안 하고 있고 또 이야기해볼 만한 게 바로 핵무기 이야기예요.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라는 단어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러시아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가 진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근데 설마 진짜 핵을 쓰겠어?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의 핵 사용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떤 의견을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문가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나마 제가 믿고 보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핵 쓸 수 있는 확률은 지금 크지는 않지만 제로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푸틴이 이 전쟁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항상 너의 차례 나의 차례 이렇게 그 차례대로 하잖아요. 푸틴은 외교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평가가 엄청 많아요. 나는 시작했으니까 그 나의 시작에 너희들이 경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이라든가 답을 했어. 그러면 나는 합병하겠어. 그러면 너의 답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미국은 당연히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제일 먼저 쓰지는 않을 네. 거고 심지어 푸틴이 실제로 핵을 쓰더라도 미국은 답으로도 핵을 안 쓰겠다는 게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의 정말. 의견인데 그러니까 네. 확전을 막기 위해서 네.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한다 그러면 푸틴이 충분히 확전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에 그 전략적인 핵무기를 쓰거나 꼽주는 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이 없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가 어떻게 답을 할 거냐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EU 입장, 미국 입장, 뭐 또 크게 나아가서 나토의 입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 이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요. 그 전쟁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푸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푸틴을 왜 지지하냐는 질문이 마치 북한에서 왜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을 지지하는 질문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지지 문제가 아니에요. 지지라는 컨셉 자체가 그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컨셉이지 북한이나 뭐 시리아나 뭐 이란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는 이 정치인을 선거에서 당선시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걔네들이 알아서 당선된 거지. 그래서 지지라는 컨셉은 어울리진 않고 의미가 없는 컨셉이에요. 러시아 네. 그런 현실에서는. 기성세대들은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일 거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단 기성세대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이유와 젊은 사람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이유가 전혀 다를 거예요. 좀 어떻게 다른가요? 기성세대들은 푸틴을 지지하는 이유가 푸틴이 강해서 그래요. 소련 시대 때 이제 강한 지도자, 뭐 스탈린 같은 지도자, 나라를 시궁창에서 이끌어내서 거의 세계 탑으로 세운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푸틴의 스탈린에 많이 따라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스가 강해야지 그래야 나라가 살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대도시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유학을 해본 사람들과 네. 지방에서 평생을 살고 교육을 돌받고 아래 사회층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달라요. 교육 수준과 해외 유학 경험. 뭐 한국에서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만 러시아에서는 훨씬 더 배로 중요해요.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사회들이 어떤 원래로 돌아가는지 보는 사람이면 러시아에 돌아와서 푸틴을 지지 안 할 확률이 매우 커요. 러시아 내만 있고 러시아 언론만 접하고 외국어를 모르고 푸틴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푸틴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항상 잊어버리는 게 푸틴은 말을 엄청 잘해요. 말은 되게 논리적으로 쉽고 누구나 길가에서 들을 만한 그런 말투로 사람들이 딱 듣고 싶은 걸 딱 짚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나라의 민족을 러시아 사람들의 심리를 엄청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예요. 뭐 능력이라고 보면 능력이고 뭐 옛날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강조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질서, 공정 이런 누구나 듣기 달콤한 그런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포퓰리즘은 괜히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속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협의를 봐야 되고 절충을 이뤄야 하는 그런 사회 구조인데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좀 러시아 관련된 국제 뉴스를 보거나 현재 전쟁 상황을 이해할 때 좀 반드시 저희가 알아야 할 배경 지식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좀 국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미국이랑 러시아도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사실 러시아랑 다른 유럽 국가들의 관계도 조금 요즘에 심상치가 않아요. 노르트스트림 같은 걸 두고도 그 가스관에서 발생한 그 누출 사고를 두고도 뭐 러시아가 한 거다 아니면 뭐 누가 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좀 에너지 문제를 두고도 정말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에 좀 눈치 게임이라고 할까요? 정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러시아는 미국보다 유럽이랑 훨씬 더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네. 항상 그랬어요. 근데 유럽은 항상 이웃이고 러시아는 당연히 자기 정체성을 유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유럽도 러시아를 보고
조금 우리랑 다르지만 똑같은 유럽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유럽이랑 멀어지기 시작했죠. 1991년에 다 붕괴되면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러시아랑 그런 긴밀한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유럽에게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유럽은 그 손을 잡은 것커녕 때렸어요. 유럽에 대한 배신감, 서러움 그런 거를 느끼는 게 푸틴 세계관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은 어느 정도의 러시아 민족이라는 러시아 그 정서에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 푸틴이 자기 발언을 할 때 미국을 향한 말과 유럽을 향한 말은 달라요. 미국에게 훨씬 더 적대적이고 최후통적적인 그런 말투가 훨씬 많고 유럽에게는 그래도 합의하자, 협의하자, 협력하자라는 말이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거는 유럽이든 푸틴이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럽은 너무 무서워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배신감을 너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불신, 이런 위심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게 단순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한 게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 문명이랑 싸우는 전투다가 계속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에 따라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계속 접할 텐데요. 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좀 이번 전쟁을 계속 봐야 될까요? 뭐 계속 벌어지는 일을 봐야죠. 지켜봐야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나오는지,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상황은 특히나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맞아요. 전쟁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되게 내일은 다 모든 일이 갑자기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우리가 예측을 못했기도 하고 또 전쟁 자체가 변수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에요. 계획대로 된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전쟁은 원래 그 전쟁을 시작한 사람의 의도로 끝난 게 전쟁 한 것도 없어요. 1차 세계대전도 누가 알았겠어요. 거의 모든 세계가 갑자기 유럽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 거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어떻게 끝날지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끝날지의 질문을 물어보시면 아마 이 세상에서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좀 러시아나 이번 전쟁을 좀 단편적으로만 보는 면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알고 앞으로도 이 전쟁을 좀 잘 지켜봐야겠다.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